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중국의 한니발 고선지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고선지는 고구려 후예입니다. 고구려가 당에게 망하고 나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당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당의 명장이 되는데요. 구당서나 신당서에서도 고선지를 명장으로 일컬고 있습니다. 고선지를 한니발에 비유하는 중국의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폴레옹에게까지 비유할 정도로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아주 미남자여서 그가 말을 타고 장안 시내를 거닐게 되면 많은 여인들이 길을 가다가 발걸음을 멈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고선지는 어려서부터 지금으로 치면 신강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그래서 20살 때에 이미 장군의 칭호를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 고선지를 한니발이나 나폴레옹에게 비유하는 이유는 한니발과 나폴레옹이 각각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알프스 산맥을 대군을 이끌고 넘어서 한니발은 로마를 공격했고 나폴레옹은 이태리를 공격해서 성공했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서부에 주도권을 놓고 토번, 지금으로 치면 티베트 고원에 자리 잡고 있던 국가인데요. 우리는 흔히 투르판이란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토번과 당나라는 서로 강력하게 맞붙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토번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당나라에 속해 있던 소발률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발음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키르키츠쯤 됩니다. 그곳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 카시미르가 있죠. 카시미르 서북부 쪽에 있는 그 정도에 있는 나라가 소발률이고, 그 카시미르 중부 지역에 있던 게 이제 대발률,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소발률이 당나라 산하에 있었는데, 이 토번이 자기네 국왕의 딸을, 즉 공주를 소발률에 시집을 보내면서 이 소발률을 자기네 나라로 끌어들입니다. 이건 당나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소발률은 토번과 당나라 중간에 있던 국가로 교통의 요지였고, 실제로 실크로드, 남부 실크로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명의 장군을 보내서 토벌에 나섰지만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현종이 그 당시 가장 믿음직했던 장군인 고선지에게 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소발류를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안서 도호부의 부도호였던 고선지는 1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지금으로 치면 파미르 고원인데요. 파미르 고원으로 진격해서 올라갔습니다. 파미르 고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의 지붕이라는 곳인데요. 평균 해발이 낮은 곳에서는 4,000m, 높은 곳에서는 7,700m까지 이르는 곳이어서 이 산소도 부족하고 행군하기 아주 적합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형이 워낙 험준했기 때문에 솔직히 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0여일 동안 행군을 해서 소발류를 결국은 점령하고 맙니다. 사실 1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 험준한 산맥을, 그것도 해발 4,000이 넘는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보통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략가들이 지금 평가하는 바로는 이 고선지가 황제의 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공격에 나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보급로였기 때문에 보급로 확보를 먼저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발 4,000이 넘는 지역으로 누가 어떻게 보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선지가 생각해낸 것은 1만 명의 사병들에게 각자 말을 한 필씩 더 끌고 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말에다가 이 병사들이 먹을 식량, 이런 것들을 다 실은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필의 말은
공격할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 병사가 두 필의 말을 끌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고 약 100일에 걸친 행군 끝에 그 소발률, 지금으로 치면 카시미르 지방까지 쳐들어가서 그 소발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당 현종은 고선지의 그 성공을 굉장히 축하했고, 고선지는 다시 3년 후에 소발률 옆에 있던 또 다른 조그만 국가인데요, 걸사국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가 토번 쪽에 붙어서 거꾸로 이제 소발률을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고선지는 다시 한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소발률이 아니라 이번에는 걸사국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걸사국도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석국이라는 지역을 공격하는데요. 이 석국은 지금으로 치면 우즈베키스탄에 있습니다. 투스칸이라는 지역에 있는 나라였는데, 이 석국은 말 그대로 실크로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사실은 당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고선지가 뛰어난 장군이고 미남자고 작전도 잘하고 전쟁도 잘했지만 하나의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구당서와 신당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재물을 탐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가 석국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이 탐이 난 이 고선지는 석국이 배반했다라는 거짓 그 보고를 올리면서 석국을 공격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전쟁에 이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재물을 뺏기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주 수많은 인원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석국의 왕이나 왕비는 포로가 됐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가까스로 그 포위망을 뚫고 지금으로 치면 아랍제국, 그 당시에는 대식국이라고 그랬는데요, 대식국으로 도망가서 대식국, 당시에 강력하게 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아랍제국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래서 마침 세력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던 아랍제국, 즉 대식국은 석국과 그리고 석국 위쪽에 있던 돌기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돌기시와 협력해서 이 당나라를 공격합니다. 그게 이제 751년의 일인데요. 사실 대식국은 세력이 세지 않았을 때 당나라에 복속했었고, 고선지는 대식국과 싸워서 몇 번 이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3만의 대군을 이끌고 대식국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경적을 하다 보니까 대식국의 국경 안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간 겁니다. 약 400km 정도를 진격해 들어가는데요. 이 대식국은 계속 끌어들였죠.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지금으로 치면은 우즈베키스탄 동부 지역인데요. 예전의 이름으로는 따루오스라고 합니다. 따루오스 성에서 고선지 장군의 군대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20만 대군이 포위를 했기 때문에 병력 3만, 또 기록에 따라서는 6만이라고 그러는데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수많은 군대를 잃고, 또 그 중에서도 적군이 너무 많으니까 당나라 군대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군대 중에 한 부대가 어느 날 돌연히 대식국에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군심이 무너지면서 결국 몇천 명의 병력만 거느리고 퇴각을 하게 되고, 수많은 병력을 잃고, 그 이후로는 명의상으로는 당나라가 서역 지역을 지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식국이 그곳에 지배력을 갖는, 그래서 실크로드를 실질적으로 상실하고 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안서 절도사의 명칭을 갖고 있던 고선지는 현종이 아끼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벌을 주지는 않고 그 직위에서 이제 물러나게 하고 한 지역의 이제 장군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인 756년에 당현종이 그렇게 믿고 믿었던 절도사 중에 한 사람인 알록산이 난을 일으켰는데, 지금의 북경의 서남부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당나라는 오랜 기간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고선지가 있던 신강 지역에서는 계속 전쟁이 벌어졌지만, 북경에서 이 중원 지역인 정주, 그리고 낙양, 또 수도인 장안까지는 사실 군대다운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방에 강력한 전쟁 경험이 있던 정규군인 알록산의 반란군이 쳐들어 내려오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에서 절도사로 지내고 있던, 그리고 고선지의 부하였던 봉상청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낙양을 방어했습니다마는 결국 낙양도 함락당하고, 이 봉상청은 그 당시 섬서성 섬군에 머물러 있던 고선지에게 달려갑니다. 방현종은 알록산 군대를 막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이 고선지를, 이 황족 한 사람을 이제 원수로, 대원수로 삼고 고선지를 이제 부원수로 삼았는데요. 실질적인 이제 전쟁의 지휘권은 이 부원수가 갖고 있었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든지 군대 병력을 모아서 막아라. 사실 상대는 정규군이고 이거는 지금 일반 백성들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죠. 하지만 고선지를 따르던 병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병사들과 모은 병사들을 가지고 섬군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양이 함락되면서 봉상청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장군,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동관이란 지역에 가서 방어하지 않으시면 장안이 위태롭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형을 보면 낙양이 동쪽에 있고요. 그 중간에 험준한 동관이란 그 관문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동관 지역인데요. 그걸 넘어가면 장안까지는 완전히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규군을 막을 방법이 없죠. 이 강력한 군대를. 그러니까 이 험준한 요새에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수비는 쉽고 공격은 어려운 곳이 이제 동관이었는데요. 이 섬군에서 동관이 문제가 뭐냐면 약 한 몇백 리를 후퇴해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의 명령 없이 군대를 이동하는 것은 반역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태가 긴급했기 때문에 고선지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바로 동관으로 철수합니다. 그래서 동관을 아주 철통같이 지켰기 때문에 알록산이 결국은 이 동관을 격파를 못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당나라가 이 알록산과 대항할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할 수 있었고 이 피난 갈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선지에게 있었는데요. 고선지는 비록 재물을 탐내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재물을 탐냈지만 강직하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물건을 모으는 것은 좋아했지만 불의한 짓은 잘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굉장히 이 고선지를 따랐는데요. 고선지는 자기가 세웠던 공적을 자기한테만 돌리지 않고 항상 부하들에게 돌렸고 자기가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을 그렇게 재물을 탐내면서도 부하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는 목을 조금 더 많이 가진 이런 스타일이었죠. 석국의 일은 사실은 그가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재물에 탐을 냈던 것이고 섬군에서 철수할 때도 섬군에 있던 창고들이 이 반란군한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있던 재물을 전부 꺼내서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서도 남은 재물은 전부 불에 태우고 그리고 동관으로 철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제는 뭐냐면 당나라는 황제가 장군들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환관들을 내려보내서 군대를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감군인데요. 즉 황제를 대신했기 때문에 장군들은 이 감군의 명령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감군이 이름이 변령성이었는데요. 이 변령성은 고선지와 함께 소발률, 그리고 걸사국, 석국 이런 나라를 공격할 때 같이 갔었던 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령성이 항상 고선지에게 뇌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야, 네가 전리품을 얻은 거 부하들한테만 나누지 말고 나한테도 좀 더 다오. 이랬는데 이 고선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세운 공적이 뭐가 있느냐? 소발류를 공격할 때도 내가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두려워해서 후방에 10,000명 중에 3,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그냥 주저앉지 않았었느냐? 네가 무슨 공이 있다고 전리품을 요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령성을 공격했죠. 그래서 앙심을 품고 있던 변령성은 당연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폐하, 생각해 보십시오. 고선지는 한족이 아닙니다. 고려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저 알록산과 같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폐하의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섬군에서 400여리에 이르는 땅을 반란군에게 반납하고 동관으로 철수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당현종은 순간적으로, 그 당시 당현종의 나이가 7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력이 흐려졌었죠. 순간적으로 화를 내면서 그래? 고선지랑 그 밑에 있는
봉상청을 참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당시에 전쟁의 경험을 갖고 있던 유력한 장군이었고 실제 명장이었던 고선지와 봉상청을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참수하라는 명령을 이게 황제가 내린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려면 이렇게 지도자가 엉뚱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변령성은 신이 나서 100명의 도부수를 이끌고 가서 우선 봉상청부터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 시체를 짚을 깔아놓은 데다 얹어놓고 고선지가 돌아오길 기다린 뒤에 고선지에게 그 시체를 보여주면서 황제로부터 조서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고선지는 직감을 했습니다. 아, 이거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조서를 받아봤는데 그 조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흑심을 품고 반란군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부하들을 엄하게 다뤘으며 또 땅을 저 반란군에게 주었다. 그러니 죽어 마땅하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선지가 자기 부하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정사에. 자, 너희들 대답해봐라. 내가 저 반란군을 막기 위해서 내가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이 동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땅을 적군에게 주고 싶어 준 것이 아니라 여기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철수한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적군에게 협력했거나 그들에게 뇌물을 줬거나 너희들을 엄하게 다루었다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거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내가 억울하다면 너희가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다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죽겠다. 고선지는 억울하다라고 하늘에게 외쳐다오. 그랬더니 그 수많은 병력들이 한꺼번에 고선지 장군은 억울하다는 소리를 계속 외쳤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기가 어려운데요. 중국말로는 딱 두 자입니다. 유엔왕! 유엔왕! 이렇게 막 외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태연자약하게 형장으로 걸어가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당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관은 점령당하고 현종은 저 머나먼 촉당, 지금으로 치면 성도까지 피난가고 결국 당나라는 그 이후로 융성기를 맞지 못했습니다. 이 고선지는 사실 단점도 있었지만 중국 역사서, 구당서와 신당서 모두에서 명장으로 그리고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의 단점이 재물을 너무 탐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에게 전리품을 그렇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었다면 사실 탐심이 많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간에 고려인의 후예로서 중국 역사 속에서 명장 중의 명장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명장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고선지입니다. 물론 고선지는 고구려에 대한 민족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는 현종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인데요. 중국 역사 속에서 한니발과 나폴레옹의 비견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알프스 산을 넘은 업적보다는 파미르 고원 그 고산지대를 무려 100일에 걸쳐서 행군했던 고선지의 기록은 오히려 그들을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니발, 고선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